자, 이렇게 이제 데이터의 표현 방식과 그 데이터 중에서 숫자의 보수 표현 방식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자, 그러면 실제로 컴퓨터의 레지스터에다가 어떤 식으로 그럼 데이터를 표현하느냐 하는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숫자를 갖다가 우리 다룰 때 숫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고정 소수점, 다시 말하면 정수죠. 소수점이 없는 거. 고정 소수점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부동 소수점, 플로팅 포인트라고 하는 그런 부동 소수점, 소수점이 있는 데이터, 즉 실수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숫자가 있어요. 먼저 고정 소수점을 갖다가 어떻게 컴퓨터에서 표현하느냐 하는 겁니다. 레지스터 만약에 있다. 레지스터 뭐 하이 8비트, 뭐 로우 8비트 해가지고 16비트짜리 레지스터가 있다. 그러면은 고정 소수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저 16비트로 표현된 데이터 중에서 어느 위치에 소수점이 있냐는 걸 표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확히 가운데 소수점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하이 8비트는 소수점 위쪽 얘기하는 것이고 로우 8비트는 소수점 아래쪽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실수죠. 실수이고 고정 소수점 중에서 정수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16비트 정수의 경우 최우측 레지스터에 소수점이 있는 겁니다. 즉 요 표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쪽에 LSB에 있는 겁니다. Least Significant Bit 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수점이 제일 오른쪽에 있으니까는 앞에는 전부 다 맞으면 정수겠죠. 예. 하지만 부동 소수점의 경우에는 레지스터 비트 앞이나 중간에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는데 실제로 컴퓨터 내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 비트의 중간에 소수점 표시하는 경우는 그다지 여러분들이 흔하게 보는 경우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정 소수점 그러게 되면 이건 전부 다 정수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아마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수를 표현할 때 예를 들면 마이너스 14라고 하는 그런 정수가 있다. 그러면 부호,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하는 것은 MSB, Most Significant Bit, 제일 왼쪽 비트겠죠. 최좌측 비트 또는 최상단 비트라고 합니다. 이 MSB로 부호를 표현합니다. 양수는 0, 음수는 1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숫자 14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것도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호 절대값 표현. 무조건 절대값 쓰는 거예요. 그러면 14를 갖다가 우리가 부호 절대값 표현할 방법 하게 되면은 14는 뭐예요, 결국은요? 아까 우리 그 16진수 볼 때 14가 뭐였죠? D였죠, D. D는 코드가 뭐예요? 벌써 속았죠? 2예요, 2. D가 아니고 2입니다. 예. 15가 F잖아요. 그래서 2는 뭐예요? 1110입니다. 요거죠. 1110. 8비트를 표시하기 때문에 제일 왼쪽은 부호 비트, 음수니까 1이죠. 그리고 나머지 0을 채워가지고 14가 표현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부호 절대값, 부호하고 절대값을 표현할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걸 보수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럼 14를 보수로 표현하면 뭐죠? 만약 1의 보수를 표현한다 그러면 0은 1로, 1은 0으로 111, 000, 1이 될 것이고 부호가 음수니까 1로 표현될 겁니다. 물론 2의 보수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2의 보수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2의 보수로 데이터를 표현하고 앞에 부호를 표현하는 겁니다. 많은 컴퓨터에서 연산에 바로 이런 이제 부호화된 2의 보수를 사용한다라고 앞에서 얘기했었죠. 1의 보수보다는 2의 보수를 더 많이 씁니다. 물론 1의 보수를 쓰는 CPU도 있어요. 있지만은 뭐 인텔이라든가 뭐 AMD라든가 뭐 자일로그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거의 대부분 데이터를 표현할 때 부호 비트, 그다음 나머지는 부호화된 2의 보수, 즉 2의 보수 값을 쓴다는 겁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부호 그리고 2의 보수를 쓰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다. 만약에 고정 소수점을 사용해서 뭐 단술적으로 arithmetic add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arithmetic subtract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값을 갖다가 뭐 덧셈을 한다. 그냥 더했을 때 결과가 양수 더하기 양수면은 양수로 표현되겠죠. 음수 더하기 양수가 되면은, 그러면은 양수가 절대값이 클 경우에는 당연히 부호는 양수가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본 것처럼 절대값이 큰 숫자가 음수인 경우에는 결과가 무조건 음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음수하고 음수를 갖다가 더하게 되면 당연히 결과는 음수일 것이고요. 그래서 부호가 절대값에 대해서 부호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산술 감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덧셈을 해서 표현하면은 컴퓨터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A 빼기 B가 있다. B의 값이 이제 절대값 B가 있고, 그 다음에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가지고 이걸 덧셈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 경우는 결국은 A에다가 부호화된 2의 보수값을 더하는 게 되겠죠. 음수를 갖다 빼는 경우에는 절대값을 갖다가 더하는 경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더하기로 우리가 둘 다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고정소수점 정수 표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부호만 신경 쓰면 됩니다. 부호가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걸 더하기로 바꿀 때 안에다 부호를 넣느냐 아니면은 그대로 같은 부호를 갖다가 쓰느냐 하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결정할 수 있게 되죠. 자, 문제는 고정소수점 쓸 경우에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다루는 순간 굉장히 주의해야 될, 이걸 컴퓨터를 설계하거나 컴퓨터를 운영하거나 할 경우에 또는 프로그램을 짤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버플로우입니다. 오버플로우는 일반적인 우리 일상생활이나 일반인들이 뭐 숫자를 쓸 때는 발생 안 해요. 발생 안 하는데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어떤 한정적인 자릿수만 사용하는 레지스터나 메모리의 크기 때문에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한다 하는 겁니다. 오버플로우의 정의 자체는 이래요. n자리에 두 수를 더했는데 결과가 한 자리가 늘었어요. 이러면은 예를 들면 레지스터가 16비트이고 숫자가 전부 다 16비트 숫자를 더했는데 결과가 17비트가 나왔어요. 이러면 16비트 레지스터는 저장할 데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를 오버플로우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이 오버플로우는 가수나 피가수의 어떤 부호랑은 상관없이 발생합니다. 단지 레지스터의 비트수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뿐이에요. 예를 들면은 지금 오른쪽에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오버플로우 발생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70에다가 80을 더했습니다. 이걸 이진수로 이렇게 더했어요. 11000 110 하고 1010 000을 더했습니다. 더했더니 지금 최상위 비트가 둘 다 11이니까는 더하면은 0이 될 것이고 한 자리가 넘어가겠죠. 자리 올림수가 발생했어요. 즉 기존에 7비트로 연산했는데 8비트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오버플로우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컴퓨터 레지스터가 7비트보다 더 크다 그러면은 오버플로우가 아니죠. 당연히 오버플로우가 아닌데 무조건 자릿수가 넘어간다고 해가지고 오버플로우가 아니고, 여기 써있는 것처럼 연산 결과값이 레지스터의 비트수를 초과할 경우에 우리는 오버플로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자릿수 넘어간다 오버플로우 아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 보도록 하죠. 마이너스 70하고 마이너스 80 갖다가 더했어요.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150이겠죠. 그럼 이거 이진수 따지게 되면 1하고 이게 둘 다 부호 비트입니다. 그리고 이게 절대값이죠. 이쪽을 더했을 때 문제가 안 돼요. 0하고 0을 더하니까 0이고 1하고 1을 더해서 하나 자릿수가 넘어와가지고 1이 됐죠. 이건 괜찮은데 부호 비트를 두 개를 더하니까 0이 돼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음수를 두 개를 더했는데 결과가 부호가 양수가 돼버렸어요. 이거 말이 안 되죠. 이건요. 왜 양수가 되겠어요? 이러면은 1과 1을 더하면은 당연히 결과가 0이고 한 자릿수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10이죠. 말하자면 0이 아니라 10. 앞에가 0이 돼버려요. 어차피 부호 비트를 저장할 말고는 그 다음에 더 이상 저장할 데가 없으니까 앞에 1은 무시되는데 부호 비트가 0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양수가 나왔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결과가 바로 잘못된 결과값입니다. 여러분들이 종이하고 연필 가지고 그 연산할 때는 이런 경우 절대 발생 안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덧셈 할 때 아무리 종이가 좁아도 어떻게 구석에다 쓰면 되잖아요. 하지만 컴퓨터는 레지스터에 자릿수가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릿수를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래서 저장할 수 있는 값만 저장하고 나머지는 버립니다. 그럼 잘못된 값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이 경우처럼.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연산을 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 오버플로우가 이게 날 것 같으냐 아니면 안 날 것 같으냐 하는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플로우 발생을 미리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 갖다 우리가 오버플로우 look carry ahead라고 합니다. 네, 미리 확인하는 건데, 사실 이 오버플로우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방법이에요. 캐리. 우리 덧셈기 이제 얘기할 때 캐리 대해서 얘기했죠. 두 개 숫자를 더하면은 캐리가 발생하면은 캐리가 하나 다음 단계 넘어가죠. 이때 0의 자리 숫자니까는 C0입니다. 넘어가면 C1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릿수를 연산했을 때 하나가 또 만약 캐리가 생겼다. 그러면 C2가 되는 겁니다. C3, C4, C5, C6, C8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또 캐리가 생기면은 C8이 되겠죠. 하나 더 넘어가니까. 만약에 C8도 1이고 C7은 0이거나 반대로 C8이 0이고 C7이 1인 경우, 즉 C8하고 C7이 이스크루시 모아를 했는데 1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 경우 한번 볼까요? 지금 C8이 요 두 개를 더한 결과가 C8입니다. 더한 결과가 0이죠. 요걸 두 개를 더한 결과는 캐리가 C7이죠. C7인데 그 C7 값이 뭐예요? 1과 1을 더했으니까는 여기 0이 되고 C7은 1이 되겠죠. 1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는 C7이 1이고 C8은 0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오버플로우죠. 예.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두 개를 더하면 C8이 나오죠. 예, 1이 나옵니다. 요 두 개를 더하면은 C7이 나오죠. C7은 0이에요. 서로 다르죠. 이런 경우 역시 오버플로우입니다. 두 수의 부호가 다르다. 그럼 절대 오버플로우 안 생깁니다. 생길 수가 없죠. 무조건 값이 줄어드니까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버플로우는 두 개 수의 부호가 같을 때만 생기는 것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어요. 그때 이 경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각 그 자릿수에 연산했을 때 생기는 캐리들 중에서 C7과 C8 요 두 개가 서로 부호가 다르면은, 서로 결과가 다르면은 이건 무조건 오버플로우다. 같으면은 오버플로우 아니답니다. 오버플로우 아닌 정상적인 연산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컴퓨터에서는 연산 결과를 내보내지 않고 에러 처리해버리게 됩니다. 이거는 오버플로우 났다. 오버플로우 에러라고 딱 에러가 나와버리죠. 그러면 사용자는 그 에러를 보고서는 지금 뭔가 연산이 오버플로우가 난 연산이 됐구나. 그래서 오버플로우가 안 나게 연산을 바꾸던가 순서를 갖다 바꾸던가 값을 바꾸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부동소수점을 컴퓨터에서 어떻게 표시하는가 하는 방법을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동소수점 표시에 대해서는 많은 그 설계자들이 굉장히 그 고심을 많이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부동소수점이 컴퓨터에 어떻게 표시되는가 하는 걸 이해하는 것도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컴퓨터에서 부동소수점 표시하는 방법은 IEEE 754라고 하는 그런 표준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소수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실수를 가수, 만티사라고 하는 가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수, 컴포넌트라는 부분을 나눠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6231.789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실수가 있다. 그럼 이것은 0점으로 표시되는 만티사 가수 부분, 즉 유효 숫자죠. 유효 숫자와
10의 몇 승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지수로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진수를 표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면 1001.12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진수가 있다 하게 되면 이것은 결국은 소수점을 갖다가 제일 왼쪽으로 옮겨버리게 되면은 0.1001110 곱하기 2의 4승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랙션, 즉 만치사 부분은 0.6132789라고 하는 그 십진수와 그 다음에 지수 부분, 컴포넌트 부분은 4라고 하는 익스포넨트 값으로 나타낼 텐데 이진수도 똑같다는 얘기죠. 이진수도 프랙션 부분이 100111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8비트로 표현할 테니까 뒤에 하나 더 붙었습니다. 그리고 익스포넨셜 부분은 4, 2의 4승이니까 4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플로팅 포인트, 즉 부동소수점의 경우에는 그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소수점의 이하로 나오는 가수 부분과 그 다음에 진법, 레딕스의 몇 승이냐 하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되기 때문에 데이터도 당연한 일이겠지만 익스포넨트하고 프랙션 두 개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부호도 표현하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도대체 플로팅 포인트가 컴퓨터 레지스터에 저장되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여기 간단한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금방 얘기했던 양수 1001.11이라고 하는 이진수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이진수는 소수점이 여기 있으니까는 만티사를 갖다 이거를 프랙션 부분으로 나누려면은 소수점 하나, 둘, 셋, 네 개 왼쪽으로 옮겨야겠죠. 그래서 2의 4승이 되고 그리고 프랙션 부분은 0.10011110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예를 들면 32비트 플로팅 포인트로 표현한다. 32비트 표현한다 그러게 되면은 제일 첫 번째 비트는 물론 부호 비트입니다. 부호 비트이고 그리고 8비트의 지수, 컴포넌트 부분을 갖다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8비트로. 그 다음에 나머지 23비트가 바로 이제 프랙션, 즉 만티사 부분을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뭔가 좀 숫자 표현이 다르죠. 여기 보게 되면은 2의 4승, 즉 4면은 그냥 4, 즉 000, 1002 표현되어야 될 텐데 여기 보는 숫자는 10000100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많은 경우에 인텔 컴퓨터를 인텔 CPU를 포함해 가지고 많은 컴퓨터들이 이 지수 컴포넌트를 표시할 때 보통 128이라는 숫자를 기본으로 해 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2의 8비트 즉 2의 8승이면은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8까지 표현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 가운데 양수와 음수의 정 가운데는 0이잖아요. 그 0을 갖다 표현하면은 음수를 표현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128을 갖다 0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127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126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9는 1이 되는 거고 130은 2가 되는 겁니다. 요거 갖다가 128 바이어스된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플로팅 포인트의 IEEE 754 방식을 바로 이 128 베이스로 이 컴포넌트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27부터 플러스 127승까지 마이너스 127승부터 플러스 127승까지 컴포넌트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방식을 쓰기 때문에 먼저 128이 붙고 그 다음에 4가 들어가 가지고 실제로는 얼마? 128 더하기 4 해가지고 132가 되는 겁니다. 10000 100 134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프랙션 부분은 그럼 요대로 들어가느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계산하기가 참 편하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프랙션 부분을 표시할 때는 요 소수점 다음 자리 있죠. 소수점 다음 첫째 자리. 요 자리에 1을 갖다가 무조건 빼버립니다. 빼고 나머지만 써요. 즉 1을 빼버리니까 뭐가 되죠? 0011 10이 되죠. 001110 나머지 다 여기니까 쫙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그냥 10011110으로 쓰면 어디가 덧나느냐 어디가 뭐 문제가 있느냐? 문제는 없죠. 문제는 없는데 왜 굳이 이렇게 쓰냐 하면은 어차피 이진수에서는 소수점 이하로
이 만티사 프랙션 부분을 다 표시한다고 그러게 되면은 소수점 다음 자리는 무조건 1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소수점 다음 자리가 0이었다면은 소수점을 글로 옮길 필요가 없죠. 무조건 소수점 다음은 1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표현 안 하고서는 다음 자리부터 표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32비트 중에서 23비트가 프랙션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은 프랙션 부분을 최대 24비트까지 표현할 수 있잖아요. 한 비트를 더 표현할 수 있잖아요. 한 비트를. 이 한 비트를 더 표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정밀도가 한 자리가 더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 문제입니다. 어차피 소수점 다음 자리는 무조건 1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자리 옮김하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1을 빼버리고 나머지만 표현하게 되면은 23비트를 표현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죠? 24비트짜리 프랙션 만티사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밀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IEEE 754에서는 바로 이 프랙션 부분을 표시할 때 가장 좌측에 1부분을 갖다가 빼버리고 나머지를 갖다가 23비트에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소수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실수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레지스트에 들어간 내용을 딱 보게 되면은 전혀 엉뚱한 값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엉뚱한 게 아니에요. 이런 규칙이 있는 겁니다. 컴포넌트 부분은 128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28이면은 2의 0승이다 하는 겁니다. 128이면은. 그리고 이 프랙션 만티사 부분도 제일 왼쪽에 1을 뺀 거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봤을 때는 요 앞에 1이 하나 더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1이 여기 붙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컴포넌트 부분도 여러분들이 안 헷갈리려면은 앞에 1이 없다 생각하세요. 그냥 이게 없다. 4입니다. 즉 100110의 2의 4승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은 이 아이가 아마도 훨씬 쉬울 겁니다. 부동소수점을 갖다 표현할 때는 32비트로만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6비트로도 표현할 수 있고, 보통 8비트 컴퓨터가 그렇죠. 8비트 컴퓨터의 더블 프리시전은 16비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16비트로 표현할 수도 있고, 보통은 32비트로 표현하는데 64비트를 표현하는 경우도 많죠. 요새처럼 이제 32비트 컴퓨터 또는 64비트 컴퓨터의 경우에는 이 부동소수점을 갖다가 플로트나 싱글 프리시전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더블 프리시전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64비트예요. 이 경우에는 여기 보는 것처럼 부호 비트는 전부 다 어느 경우도 다 한 비트입니다. 하지만 32비트 표준의 경우에는 여기서 본 것처럼 컴포넌트가 8비트이고 그리고 프랙션 부분이 23비트예요. 64비트면은 컴포넌트 부분이 11비트고 그리고 프랙션 부분은 52비트가 됩니다. 요런 점이 서로 다른 점이고, 만약 절반밖에 안 되는 16비트짜리 16비트짜리 하프 프리시전 같은 경우에는 컴포넌트가 5비트 그리고 프랙션 부분이 10비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밀도가 많이 차이 나죠. 부동소수점, 즉 소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실수의 경우에는 이 프랙션 부분이 얼마나 기냐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숫자의 정밀도, 즉 소수점 이하 몇 차짜리가 표현할 수 있느냐 하는 걸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6비트보다는 32비트보다는 64비트가 훨씬 더 정밀한 실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프로그래밍 할 때 여러분들이 변수 선언할 때 플로트로 선언하는 경우하고 더블로 선언하는 경우, 플로트로 선언하면 32비트가 되지만은 더블로 선언하면은 64비트가 되죠. 64비트를 굳이 쓰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프랙션 부분을 갖다가 비트를 많이 쓰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소수점 이하의 자릿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를 다루는데 굳이 더블로 선언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냥 하프나
그냥 플러스로 선언하면 돼요. 그냥 괜히 소수점 몇 개짜리 많이 쓰지도 않는데 굳이 더블로 쓰게 되면은 메모리만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특성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지만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 프로그래밍이란 말은 뭐 C나 자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지금 컴퓨터 구조를 다루고 있죠. 기계어 얘기합니다. 기계어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어에서 이런 변수를 갖다가 긴 걸 쓰게 되면은 그만큼 메모리는 낭비가 되는 것이죠. 고급 언어에서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사실은요. 왜냐면 고급 언어에서도 이렇게 더블이나 더블 프리시전을 남발하게 되면은 그러면 쓸데없이 변수가 차지하는 메모리 양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은 큰 프로그램이나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다룰 때 메모리가 모자라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 배울 때 실수를 쓰게 되면 그냥 무조건 더블 써라 이렇게 배우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소수점 자릿수가 뭐 많지 않으면은 뭐 전체적으로 이제 실수의 크기가 크지 않으면은 30비트 플러스라도 아무 문제 없어요. 굳이 더블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뭐 소수점 이하만 50 몇 자리까지 쓴다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한다면은 당연히 더블이 낫겠죠. 실수는 실수인데 소수점 이하로 한 자리만 쓴다. 나머지 정수 부분도 그렇게 크지도 않다. 그러면 30비트 플롯도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프, 쇼트나 아니면 롱을 그냥 써도 되는 거예요. 그냥 12비트짜리 써도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실수를 표현하려면 무조건 플로트나 더블을 써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롱으로 선언해도 실수 쓸 수 있고 쇼트로 선언해도 실수 쓸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정수를 쓸 때 더블을 쓰면 안 되느냐? 아닙니다. 정수도 더블 쓸 수 있어요. 그러면 64비트짜리 정수가 나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갖다 주의 깊게 다룬다면은 아마도 이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한 새로운 그 어떤 눈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실수를 표현하는, 즉 부동소수점을 표현하는 방법, 실제로 레지스터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보게 되면은 아마 이런 부분도 꽤 재밌을 거예요. 예, 지금까지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보았습니다. 문자나 숫자를 표현하는 ASCII 코드, IBM의 뭐 FCD 코드부터 우리가 이제 고정소수점이나 부동소수점을 갖다가 표현할 때 쓰는 그러한 이제 레지스터에서 데이터 저장하는 방식들, 뭐 플로팅 포인트를 표현할 때 뭐 IEEE 뭐 754 방식을 쓰는 그러한 이제 코드 형태를 우리가 봤고 어떤 식으로 레지스터에 들어가는지도 한번 봤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코드 표현 방식 이외에도 이 책에서는 이제 또 다른 여러 가지 코드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뭐 그레이 코드라든가 앞서 설명했던 뭐 BCD 코드, 뭐 XS3 코드, 그리고 뭐 FCD 같은 그러한 코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레이 코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특이하고 재밌는 코드인데 오른쪽에 그레이 코드 테이블을 보게 되면은 0부터 숫자를 갖다 쭉 뭐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를 쭉 나타냈는데 코드를 보게 되면은 뭐 0 그냥 이진수로 숫자를 읽습니다. 0이고 1 근데 2가 아니고 3이에요. 3이 2입니다. 4는 6이에요. 5는 7이고 그리고 6은 5고 7은 4입니다. 뭐 굉장히 희한하죠. 이게 그레이 코드예요. 이게. 그런데 그럼 그레이 코드는 그럼 도대체 그냥 바이너리 코드나 아니면 헥사데시말 코드에 비해서 뭐가 다르냐? 자세히 보면은 이 그레이 코드는 숫자가 0에서 1로, 1에서 2로, 2에서 3으로 바뀔 때 4개 비트 중에서 1개 비트씩만 바뀝니다. 0에서 1로 바뀔 때는 요 비트가 바뀌었죠. 1에서 2로 바뀔 때는 요 두 번째 비트가 바뀌었죠. 2에서 3으로 바뀔 때는 네 번째, 제일 마지막 비트가 바뀌었죠. 3에서 4로 바뀔 때는 요 부분이 바뀌었어요. 즉
한 숫자씩 올라갈 때마다, 바뀔 때마다 4개의 비트 중에서 하나만 코드가 바뀌는 겁니다. 하지만 그냥 이진수는 그렇지 않죠. 왜 이런 코드를 쓰느냐? 이건 이제 보통 전기 제어, 전력 제어 이런 데서 이제 요구사항이 나와서 만들어진 것인데, 전기 신호가 1에서 0으로, 0에서 1로 바뀌는 게 여러 개가 쭉 늘어서 있을 때, 2개 이상이 동시에 바뀌거나 그러게 되면은, 뭔가 누전이나, 아니 불꽃이 튀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개 중에서 한 개만 딱 바뀌게 하면은 뭐 불꽃이 튀거나 아니면 접점이 뭐 망가지거나 이런 경우가 좀 줄어들겠죠. 예, 그런 목적으로 그 신호를 갖다가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코드. 예, 그게 바로 그레이 코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그 비트들이 마구 서로 바뀔 때, 그럴 때 굉장히 에러가 발생하는 율이 낮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BCD 코드는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10진수를 2진수로 표현한 것인데, 다른 말로는 8421 코드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4비트를 0부터 9까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부터 16에 해당하는, 10부터 15에 해당하는 숫자는 쓰지 않습니다. 그거는 논리로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말하면 무정의 조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4비트지만 0부터 9까지만 쓰는 것이 BCD 코드입니다. XS3 코드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코드가 있는데, 이거 이제 다음 페이지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XS3 코드는, 이진 코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제 BCD 코드는 0부터 9까지는 이진 코드가 똑같으니까, 한번 비교해 보면은, 0이면은 3이에요. 1이면은 4입니다. 2면은 5예요. 예, 3이면은 6입니다. 즉, 바이너리 코드에다가 3씩 더한 거예요. 그게 바로 XS3 코드입니다. 예, 3을 초과 3 코드란 얘기죠. 그 XS3인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XS3 코드를 쉽게 알아볼 수 있죠. 이게 그냥 3을 더한 거니까, 요거 0이겠구나. 요거는 5겠구나. 요거는 뭐 7이겠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뭐 10에서 3을 빼면 7이니까.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XS3 코드라는 사실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4비트 데이터를 받았다.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3으로 읽고 4로 읽고 5로 읽겠죠. 그러면은 원래 보내는 데이터하고는 다른 데이터로 엉뚱하게 읽어버리게 됩니다. 잘못 읽는 거죠, 말하자면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원래 보낸 숫자가 뭔지를 모르게 돼요. 틀린 숫자를 갖다가 맞는 것처럼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이걸 우리는 암호라고 그럽니다. 암호. 그래서 이 BCD 코드 또는 바이너리 코드에다가 3을 더한, 즉 001을 더한 그런 코드가 XS3 코드지만은 이게 굉장히 많은 케이스의 암호 교신을 할 경우에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코드입니다. 예, 대부분의 암호 코드들이 최근에는 그렇지 않지만 이제 극히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XS3 코드였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파생적인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아주 다양한 암호 코드를 만들고, 여기다가 난수표도 섞고, 그리고 이제 퍼뮤테이션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 가지고 암호를 만드는 것이죠. 그것은 최근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뭐 DC, 뭐 DS 코드나 아니면 이제 프라이빗 그 퍼블릭 그 방식의 그런 이제 암호화 방식도 기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XS3 코드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정수화시킨 다음에 소인수분해를 해가지고 그 소인수분에 대한 값의 그 코드화된 그런 방법을 갖다가 규칙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뭐 쌍방향 또는 단방향 암호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뭔가 데이터를 뭐 저장하거나 전송할 때 암호화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XS3 방법을 갖다 쓰는 그런 방법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파생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용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암호화 방법을 갖다가 뭐 정말 대책 없이 만들게 되면 본인이 까먹어요. 자기가 어떻게 암호화했는지.
그리고 기타 영문 코드들 뭐 아스키 코드나 FD 코드들 쭉 있다고 그랬죠. 아스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7비트에다가 페리티 한 비트 붙이고, FD 같은 경우는 8비트에다가 페리티 비트 붙이기 때문에 9비트짜리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비트 수가 서로 다르죠. 자, 여러분들 애니그마라는 말 들어봤어요? 애니그마? 애니그마란 말 들어볼 수 있겠는데, 웬 뭐 외국의 뭐 가수 뭐 그룹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건 아니고, 애니그마는 2차 대전 당시에 독일군이 사용했던 유명한 암호 체계예요. 암호 기계라기보다는 암호 체계입니다. 어떤 그 평문으로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 스트림이 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증권사의 증권 데이터 여기 있습니다. 주식 데이터가 있는데, 이렇게 평범한 숫자로 되어 있죠. 숫자가 되어 있는데, 이 평범한 숫자로 되어 있는 것 갖다가 암호화 기계를 써가지고 이 숫자를 갖다가 내가 누르게 되면은 전혀 엉뚱한 코드로 바뀌어 나와요. 즉 크립토그래피 방식에 의해 가지고 암호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암호화된 텍스트가 나와가지고 봤을 때 뭔 글자인지 모릅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게 되는 거죠. 사실 암호화라고 별거 아닙니다. 상대방이 모르면 그게 암호인 거예요, 그냥. 근데 암호라는 것은 한번 규칙이 알려지고 나면 더 이상 암호가 아니죠. 규칙을 모르면 암호지만 규칙이 알려지고 나면 암호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 규칙을 모른다는 거죠. 그걸 알기가 어렵다는 것. 그래서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정말 영화에서 봤지만 온갖 스파이들이 정말 별 활약을 다하죠. 익센3 코드도 그 중에 하나예요, 결국은요. 예를 들면 이런 이제 0010, 0110 이런 데이터가 있다. 그럼 이런 데이터를 갖다가 만약에 내가 익센3 코드로 바꾼다. 그거는 3을 다 더하겠죠. 그러면 011001이 됩니다. 그럼 숫자가 원래는 이게 숫자가 따지게 되면은 26이었는데, 즉 26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59가 돼버리죠, 졸지야, 갑자기. 59가 돼버립니다. 그럼 전혀 엉뚱한 데이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이 숫자를 읽어도 원래 숫자가 뭔지는 모르거나 아니면은 알았다 하더라도 엉뚱하게 알게 되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암호 기계입니다. 암호화하는 모듈, 암호 기계. 제2차 대전 당시에 독일군이 썼던 암호 체계는 이거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른 체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유명했고 가장 어려웠고 그리고 미군이 가장 암호 해독의 골치를 썩였던 그러한 체계가 바로 이니그마라고 하는 체계입니다. 아주 유명했죠, 이거. 이니그마 이전에 그 독일이 썼던 암호 체계를 풀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노력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앨런 튜링이 그 암호화 체계를 풀기 위해서 만든 기계가 튜링 머신이었죠. 여러분들 앨런 튜링 영화를 보면 아마 잘 나올 겁니다. 그 앨런 튜링이 그 풀었던 그 암호화 체계 다음에 사용했던 독일군이 사용했던 암호화 체계가 바로 이 이니그마예요. 지금도 암호의 어떤 상징 같은 암호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상징적인 존재가 바로 이 이니그마입니다. 여러분들이 U57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바로 이 이니그마 암호 기계를 이니그마 체계를 탑재하고 있는 그러한 암호 기계를 갖다가 적 잠수함으로부터 독일 잠수함으로부터 미군이 빼내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U57인데 한번 참고자랑 여러분 시간 나면 한번 이 영화 봐두세요. 글쎄요, 내가 이 영화 제작자다 있는데 왜 굳이 보라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뭐 다른 거 볼 거 없고, 거기서 이 이니그마라고 하는 그 암호 기계가 어떤 건지 한번 여러분들이 봐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뭐 BCD 체계나 아니면 바이너리 체계 또는 익센3 체계를 알고 있다면야 뭐 이런 코드들이 대응이 되기 때문에 쉽게 알겠지만 이 부분을 전혀 모른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체계를 갖다가 전혀 모른다. 이건 보이네. 이 영화 할 거.
이 체계를 어떻게도 보이네. 뭐 어쨌거나 이걸 전혀 모른다. 그럼 이렇게 코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알 방법이 없잖아요. 이 값이 원래는 이 값이었는지 다른 값이었는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그냥 암호인 거예요. 그냥 이게. 여러분들 그럼 암호화, 암호학, 뭐 보안, 그러면 뭐 수학적인 게 많이 들어가고 어렵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사실 원래 암호 체계는요, 애시당초는 수학과 상관없는 거였어요. 이런 코드의 변환이 바로 암호 체계의 기본이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그러한 암호 체계 기본에다가 수학적인 솔루션을 갖다가 접목시킴으로써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 훨씬 더 해독하기 어려운 그런 체계를 만들다 보니까 인수분해 같은 그러한 이제 암호화 기법을 갖다 사용하게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베이스가 좀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은 암호학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지, 원래 암호라는 것이 수학 베이스로 만들어진 건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혹시 뭐 컴공과를 왔는데 나는 뭐 보안 쪽에 관심이 있어서 왔다, 특히 암호화 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학생이 있다면은 본인의 수학 실력을 걱정할 필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수학 실력이 뭐 엄청나게 월등해야만 될 만큼 그렇게 고급 수학을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한번 이 암호학 체계도 한번 여러분 필요하면 덤벼보기 바랍니다. 자, 아까 에러 검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스키 코드 얘기할 때 아스키 코드는 7비트이고 거기다 패리티 비트를 하나 붙여가지고 8비트로 쓴다고 했습니다. 물론 FD딕은 8비트 데이터에다가 1비트 더해서 패리티 비트 더해가지고 9비트로 쓴다고 얘기했죠. 이때 얘기했던 패리티가 뭐냐? 이것은 뭐 데이터가 레지스터에서 메모리로 뭐 아니면 이제 이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통신을 하거나 서로 전달될 때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에러가 발생합니다. 주로 이제 외부 잡음, 뭐 아니면 화이트 노이즈 같은 백색 잡음, 아니면 뭐 충격, 임펄스,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데이터가 가다가 다른 값으로 바뀌어 가지고 가는 그런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랬을 때 그 에러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알아야겠죠. 이걸 알기 위해서 별도의 그 데이터 비트인 패리티 비트라는 걸 씁니다.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아주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죠. 테이블 3-7 보게 되면은 만약에 3개의 비트로 구성된 데이터가 있다. 그럴 때 패리티 비트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4비트로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패리티 비트는 어떻게 만드느냐? 패리티 비트는 이제 짝수 패리티가 있고 홀수 패리티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짝수 패리티는 뭐냐? 만약에 데이터 비트 중에서 1의 개수가 짝수개가 있다. 그러면 0입니다. 패리티 비트는. 1의 개수가 홀수개가 있다. 그럼 1이에요. 반대로 오드 패리티, 즉 홀수 패리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1의 개수가 홀수개면은 0이고 1의 개수가 짝수개면은 1입니다. 예. 홀수개면 0, 짝수개면 1. 잘 외워둬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외우려면 거꾸로 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드 패리티는 0의 개수가 몇 개냐, 1의 개수를 따지는 것보다 그걸 따지는 경우가 많죠. 만약 0의 개수가 짝수개면은 0, 0의 개수가 홀수개면은 1,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0의 개수가 홀수개면은 1, 이렇게 외워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분 패리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0의 개수가 짝수개면은 1, 0의 개수가 홀수개면은 0, 이런 식으로 외워도 되겠죠. 뭐 이게 꼭 좋은 건 아닌데, 뭐 여러분들이 외우는 것 자체는 뭐 어떤 식으로 외우든 간에 제대로 외우기만 하면 되니까. 보통 어느 걸 많이 쓰느냐?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짝수 패리티 쓰는 경우도 많고 홀수 패리티 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뭐 딱히 어느 걸 더 많이 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뭐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패리티를 쓴다 그러게 되면 먼저 알려줍니다. 내가 지금 짝수를 쓴다, 홀수 쓴다, 미리 알려줍니다. 알려주기 때문에 아마 헷갈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자,
만약에 아드 페리티를 보냈다. 즉 홀수 페리티를 보냈다. 그러면 0001이 날아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중에서는 반드시 이 4개 비트 중에서는 1의 개수가 오드 페리티니까 홀수개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근데 이 데이터를 갖다가 받았는데 1의 개수를 세어봤더니 홀수개가 아니고 짝수개더라. 그럼 에러가 난 겁니다. 에러가 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even 페리티를 보냈는데 그러면은 0011이겠죠. 1이 2개입니다. 맞으면 1의 개수가 짝수개예요. 그렇게 보내기로 하고 보냈는데 받아봤더니 1의 개수가 뭔가 하나 깨져가지고 1의 개수가 홀수개가 됐어요. 그럼 에러가 있는 겁니다. 그럼 보통 이제 데이터 통신에서는 에러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 간단해요. 송신 측에다가 다시 보내줘 그럽니다. 다시 보내줘. 그래서 수신 측에서는 데이터가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가 있으면은 다시 보내달라고 그러고 에러가 없으면은 그냥 그 데이터를 받는 겁니다. 이러한 페리티 방법을 가지고서는 데이터를 보냈는데 데이터가 그러면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 송신 측에서는 요 페리티를 갖다 만들어주는 페리티 발생을 쓰게 되고 수신 측에서는 이 페리티 값과 원래 데이터 값을 합쳐가지고 페리티를 검사해 봅니다. 페리티가 맞는지. 그래서 만약에 페리티 검사 결과 데이터 페리티 값하고 일치한다. 즉 홀수 페리티인데 실제로 1의 개수가 홀수개다. 그렇다면은 에러 없음. 홀수 페리티를 보냈는데 1의 개수가 홀수개 가지고 짝수개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에러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 걸 검사하는 하드웨어가 바로 요 페리티 검사기라고 하는 페리티 디텍션 디바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걸 사용해서 간단하게 3개의 데이터 비트와 에러 디텍션 값을 가지고서는 페리티를 만들 수도 있고 페리티에 오류가 있는가 없는가를 검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데이터를 보내고 싶은데 뭐 이런 데이터 보내고 싶다. 그래가지고 페리티를 발생시켜가지고 이렇게 4비트를 보냈는데 이 비트를 받는 측에서는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온 걸까 아닐까? 참 의문이죠. 과연 이게 맞는 데이터인가 아닌 데이터인가? 그럴 때는 이렇게 페리티 검사기 한번 딱 돌려보면은 이 검사기의 출력이 1이면은 에러 있다는 겁니다. 0이면은 에러 없다. 그걸로 간단하게 우리가 익스클루시브 오화 회로를 가지고서는 알 수 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 데이터 통신 과목이나 아니면 디지털 논리 과목을 하게 되면은 뭐 디지털 논리는 이미 했겠지만은 이런 페리티 발생기를 만드는 방법이나 페리티 검사기를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나중에 이런 통신 회로를 갖다 만들 때는 실제로 이런 회로를 써요. 실제로. 그러니까 알아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히 데이터가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이 아이처럼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직접 페리티를 만들고 검사를 해보면은 훨씬 마음이 편하겠죠. 이렇게 막 얼굴 감싸고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갖다 걱정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디지털의 세계에서 자유롭게 올바른 데이터를 갖다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